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콘택트 렌즈 실무 교재 15장 하드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15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다양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세 번째, 다양한 피팅 방법 및 플로레세인 패턴 평가, 또 피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에 대한 피팅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피팅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도 하드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이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 영어로 엣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피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보다는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 이 주변 부분, 더 나아가서 엣지, 가장자리 부분의 형상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또 그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상당히 큰 피팅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경사들은 기본적으로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의 베이스 커브라거나 광학부의 직경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자리인 주변 부분의 끝부분인 엣지 부분이 상당히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에선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명칭을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영어로 된 내용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사실 불필요하게 번역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가장자리 들림 아래쪽에 영어로 엣지 리프트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간극은 엣지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한글 용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엣지 리프트란 말과 엣지 클리어런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한글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엣지 클리어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하드렌즈의 엣지 리프트를 조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엣지 리프트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본연의 가장자리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엣지 클리어런스는 하드렌즈를 각막에 착용시켰을 때 이 각막과 하드렌즈의 가장자리가 얼마나 들려 있는지 또는 밀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엣지 클리어런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각막에 착용시켰을 때 각막과 하드렌즈의 주변 부분, 가장자리 부분이 얼마만큼의 엣지 클리어런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하드 콘택트 렌즈의 엣지 리프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조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자, 렌즈 가장자리와 각막 사이의 주변 부분에서 간극, 즉 각막과 하드렌즈의 들뜸이 없다면 기계적인 압력이 각막 표면에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즉 각막의 하드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다면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 부분이 각막을 압박함에 따라서 각막에 커다란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간격은 두고 있어야 각막에도 이런 기계적인 압력이라거나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또 눈물 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 살펴볼게요. 자, 눈물의 순환이라거나 눈꺼풀을 이용해서 렌즈를 제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각막과 하드 콘택트 렌즈의 가장자리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간격은 있어야 그 틈으로 눈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순환이 되고요. 또 하드 콘택트 렌즈는 나중에 한번 착용해 볼 기회가 있겠지만 손으로 잡아당겨서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눈꺼풀 등을 이용해서
하드렌즈를 밀어내서 제거해야 되는데, 이때 각막과 완벽하게 붙어 있다면 아무리 눈꺼풀을 이용해서 하드렌즈를 바깥쪽으로 배출시켜서 빼내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 세 줄의 내용이 핵심이 되는데요. 각막과 하드렌즈 사이에는 간격이 일정한 부분은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 이런 간격이 있어야만 눈물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눈꺼풀을 이용해서 제거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내용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방향 가장자리의 클리어런스는 떨어져 있는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한 60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최적의 값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에서 80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각막에 밀착되어 있어서 간격이 없다면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단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이크로미터는 정말 작은 크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지금 60에서 80 마이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60 마이크로미터는 0.06 밀리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80 마이크로미터도 보통 0.08 밀리미터니까 우리가 0.1 밀리미터도 엄청나게 작죠. 1 밀리미터도 정말 작은 간격인데 그것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니까 정말 아주 좁은 간격을 얘기하게 되고요. 우리가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각막의 두께가 일반적으로 약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 500 마이크로미터는 0.5 밀리미터 정도가 되니까 1 밀리미터의 한 반의 두께가 각막 중앙의 두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미터는 정말 작은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즉 마이크로미터는 미터의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길이를 나타내니까요. 정말 아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0.06 밀리미터에서 0.08 밀리미터 이상의 뭐 간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되는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가 눈의 어떤 각막의 두께라거나 이런 아주 미세한 간격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런 마이크로미터나 나노미터 이런 단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 두께 뭐 100만 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아주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가장자리 간극 이런 말 쓰지 않는다고 했죠. 엣지 클리어런스, 즉 각막과 하드렌즈 가장자리 사이의 이 간격은 렌즈 및 각막과 관련되는 반면에 가장자리 들림, 요는 엣지 리프트죠. 이건 렌즈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엣지 클리어런스와 엣지 리프트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 15-4를 보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좀 더 줄여 볼까요? 저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자, 한번 오른쪽 제 머리 위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 엣지 리프트를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엣지 리프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와 이렇게 광학부가 쭉 오다가 이 주변 부분으로 이렇게 연장돼서 이어지죠. 근데 이 광학부의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이 광학부의 연장선과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 사이에 요 높이를 우리는 엣지 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학부가 계속해서 연장돼서 하나의 뭐 구면을 이뤘을 때 그 구면의 구면과 엣지 부분의 끝부분 사이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때 액셜 엣지 리프트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요 축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막의 정점부터 각막의 뒷부분까지를 축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축 방향을 봤을 때 그 간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엣지 클리어런스는 어떤 얘기냐면 이 광학부의 연장선 이런 내용하고는 상관없이요. 요 각막 있잖아요. 하드렌즈를 착용시켰을 때 요 지금 파란색 선이 요게 각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막과 요 하드렌즈의 엣지 부분 사이의 높이를 우리는 엣지 클리어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엣지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각막에 착용시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는 엣지 클리어런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드렌즈를 제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사가 하드렌즈를 각막에 착용시킨 상태에서 이 엣지 클리어런스를 측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엣지 클리어런스가 높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낮은 경우도 있을 거고 정상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엣지 클리어런스가 상대적으로 정상치보다 높다면 하드렌즈 제조회사의 엣지 리프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각막하고 하드렌즈 가장자리 사이의 간격인 엣지 클리어런스가 너무 높으니까 들떠 있잖아요. 따라서 제조회사에 엣지 리프트를 조금 낮춰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실제로 엣지 리프트가 낮게 제조된 이 하드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각막과 하드렌즈의 엣지 사이의 간격인 엣지 클리어런스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반대로 너무 엣지 클리어런스가 낮아서 각막에 밀착된 상태로 착용이 된다면 제조회사에 "엣지 리프트를 조금 높여서 제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엣지 리프트가 높게 가공된 하드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각막에 밀착되어 있던 요 엣지 클리어런스가 조금 더 간격을 가지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만들어내게 되겠죠. 결국은 안경사는 엣지 클리어런스를 측정해서 엣지 리프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머지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드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이 잘 디자인된 우수한 디자인이라면 유사한 비구면성을 가지는 각막의 가장자리 간격은 클리어런스 간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일정하게 제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인이 좋다면 각막의 비구면 형태로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평평해지는 형태와 이 엣지 클리어런스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안경사는 비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 이러한 엣지 클리어런스를 적절하게 평가해야 하고 이런 엣지 클리어런스가 적절하다면 그 하드 콘택트 렌즈는 이 착용자에게 잘 맞는 하드 콘택트 렌즈 즉 우수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간격만을 가지고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의 모양에 따라서도 또 피팅 양상이 달라지게 되고 또 착용했을 때 착용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엣지 클리어런스와 엣지 리프트는 이 가장자리의 형태, 모양하고는 상관없이 뭐 상관이 조금 일정 부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관없이 각막과 들떴느냐 밀착돼 있느냐 적절하냐에 따라서 엣지 리프트를 조정해서 안경사가 처방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엣지의 폼 형태 그러니까 가장자리 형태에 따라서 착용감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피팅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의 가장자리의 모양, 엣지의 모양은 착용했을 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최소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엣지의 형태에 따라서 편안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 본문 내용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의 가장자리를 잘 다듬는 것이 후면 가장자리를 잘 다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결국은 가장자리의 전면이든 후면이든 다 중요하겠지만 전면의 형태에 따라서 눈을 깜빡깜빡깜빡할 때 이 눈을 깜빡이면서 이 하드렌즈의 엣지 부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착용감이 좋지 않고 또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마다 자꾸 통증을 느끼게 되면 반사적인 눈물 분비가 이루어지고 당연히도 하드렌지 피팅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가장자리 형태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위쪽 그림입니다. 일단 네 가지 형태로 A, B, C, D 이렇게 놓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단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뭉퉁한 것이 있을 거고요. 가장자리가 아주 뾰족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거기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뾰족하든 뭉툭하든 간에 이 가장자리의 형태가 각막 쪽으로 B와 같이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약간 C와 같이 들떠 있는 형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엣지 부분이 각막 쪽으로 밀착되어 있다면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각막 자체의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엣지 부분이 약간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치켜 올려져 있다면 눈을 깜빡일 때 그쪽 부분에 눈꺼풀이 턱 하고 걸리면서 눈이 감겨지기 때문에 눈꺼풀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여기서 파생돼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엣지의 형태가 뭉툭한지 또는 뾰족한지를 먼저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 번과 2 번과 같은 엣지의 모양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끝이 되게 뭉툭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눈꺼풀이 여기 턱 하고 걸리면서 눈이 감기게 되겠죠. 근데 엣지 부분이 뾰족하다면 눈꺼풀이 그냥 스르륵 하고 감기기 때문에 어디에 밀착되는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눈꺼풀을 자극하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당연히 깜빡깜빡할 때 착용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1 번과 같이 끝부분이 뭉툭한 엣지의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눈꺼풀에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와 같이 끝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끌 이렇게 막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파내는 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끌의 형태로 끌 모양의 형태로 생겨 있다면 눈꺼풀의 통증은 발생할지 않을지 모르나 각막에 착용되는 이 각막을 아주 압박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끌 모양 엣지의 경우에는 눈알 자체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부위가 어디냐? 어떤 사람에게 하드렌지를 착용시켰더니 눈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뭔가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어요. 아, 엣지 부분이 좀 뭉툭하구나. 또 반대로 눈을 깜빡깜빡할 때 뭐 어떤 통증을 느끼진 않는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각막을 자꾸 쑤시는 듯한 찌르는 듯한 어떤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 '아, 하드렌지의 엣지 부분이 끌 모양으로 날카롭게 생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그러면 통증 부위는 요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1 번과 같이 엣지 부분이 뭉툭하다면 각막과 사이에 뭐가 엣지 클리어런스가 좀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눈물 순환이 잘 되겠죠. 따라서 1 번과 같이 뭉툭한 엣지를 가진 형태의 하드렌즈는 눈꺼풀의 통증은 느낄 수 있겠지만은 눈물의 순환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B 또 C. 그렇다면 피팅 양상을 보면 이 엣지 클리어런스가 생겨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끌 모양 엣지보다는 피팅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상대적으로 플랫한 피팅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피팅 상태가 이게 자꾸 너무 플랫한 피팅이라서 렌즈가 자꾸 움직인다. 광학부의 피팅은 좋은데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움직임이 심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엣지 모양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끌 모양 엣지 같은 경우는 눈알의 통증을 느끼고 눈물의 순환은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약간 스티프한 피팅 양상을 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피팅 양상이 하드 콘택트 렌즈에
광학부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피팅 상태가 약간 좀 플랫해서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뭐 광학부의 직경을 좀 조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광학부의 베이스 커브를 좀 조정해 주어서 약간 그 피팅 양상을 바꿔 주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계속해서 플랫한 양상을 띄어요. 그러면 안경사는 어떻게 해 줘야 되냐면 엣지 부분을 요렇게 날카로운 끌 모양 엣지인 제품으로 변경을 해 주거나 또는 뭉툭한 엣지를 가졌더라도 엣지 리프트를 좀 낮춰서 처방을 하게 되면 플랫한 피팅 상태가 좀 스티프한 피팅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엣지의 모양이 단순히 그냥 하드렌즈의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통증 부위라거나 눈물의 순환이라거나 또는 피팅 양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피팅 요소입니다. 따라서 임상 실무적으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잘 피팅하는 사람은 당연히도 광학부에 대한 피팅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엣지 부분의 피팅을 어떻게 하느냐, 엣지 부분의 모양을 어떻게 변경해 주고 또 엣지 리프트를 어떻게 변경해 주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드렌즈의 가장자리가 얼마나 들떠 있느냐를 나타내는 엣지 클리어런스, 또 엣지 클리어런스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변수인 엣지 리프트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리프트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경사, 국가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엣지의 이런 형상에 따라서도 피팅 양상도 달라지고 통증 부위도 달라지고 눈물의 순환 이런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 형태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도 안경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이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렌즈는 소프트렌즈와 마찬가지로 구면 디자인인 렌즈가 있을 거고요. 또 비구면 디자인인 렌즈가 있을 텐데요. 이런 디자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렌즈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 콘택트 렌즈의 후면이 비구면 설계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도 이론적으로 비구면인 각막에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구면 디자인은 이런 비구면 디자인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사실 장점 없어요. 그냥 설계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구면 디자인의 하드렌즈는 직경도 비구면 디자인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왜냐면 구면 디자인이 직경이 커 버리면 비구면이 더 심해지는 각막의 가장자리 부분에 올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면인 이 디자인이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면 디자인은 장점은 없고요. 실무적으로 양쪽 두 개 기준으로 한 10만 원 정도 내외,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10만 원 정도 내외 저가형의 하드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피팅하기도 좀 어렵죠. 왜냐면 각막은 비구면 형태니까요. 대신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로 처방할 수 있는 렌즈다. 하지만 구면 디자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면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고요. 구면을 요렇게 중앙 부분 구면 한 번 커브를 바꾸고 한 번 커브를 바꾸고 요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까지 막 볼록볼록 엠보싱이 되진 않지만 구면 디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삼중 커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학부의 설계와 주변 부분을 한 번, 두 번 정도 조금 더 이렇게 베이스 커브를 평평하게 바꿔서 비구면 같이 아주 부드럽게 변하는 렌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면 렌즈의 좀 한계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삼중 커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비구면인 각막에 아주 잘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면 디자인과 비구면 디자인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요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구면 하드렌즈 디자인은 그러니까 제조하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이외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비구면 렌즈에 대한 장점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간고사 때 아주 중요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말고사나 안경사 국가시험에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컴퓨터
제어 선반 가공을 통해서 가공하면 그래도 뭐 쉽게 가공할 수 있겠지만 구면 렌즈에 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자, 중심이 이탈될 때 비점 수차가 유발되고 코마 수차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구면 렌즈는 중앙과 가장자리가 도수가 동일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설사 쪼끔 세추레이션, 그러니까 각막의 중앙에 동공 중심에 잘 맞지 않더라도 이런 수차의 영향이 쪼끔 적은데, 상대적으로 비구면 렌즈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구면 안경이나 비구면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때는 정말 이 세추레이션, 동공 중심의 광학 중심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싸구려 구면 하드렌즈, 구면 소프트렌즈, 구면 안경에 비해서도 더 못한 안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면 하드렌즈가 1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비구면 하드렌즈는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앙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면 30만 원짜리 값어치가 아니라 10,000원짜리 값어치도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피팅 양상을 제대로 맞춰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구면 렌즈로 어떻게든 변수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이게 센츄레이션 중앙에 센터가 잘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구면 하드렌즈의 처방을 포기하고 그냥 구면 하드렌즈로 처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안 교정 효과가 약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 부위가 예를 들어서 비구면 처리가 된 하드렌즈가 요렇게 생겨 있다고 가정하면요. 중앙이 -3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옆에는 뭐 -2.75, -250, -2.25 이렇게 도수가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요 안쪽에 우리 눈의 동공이 이 정도 크기를 가진다면 3 다이옵터로 굴절된 빛도 눈 안으로 들어가겠지만은 뭐 2.5 다이옵터로 굴절되는 약간 가입도가 형성된 것도 망막의 앞쪽에 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구면 렌즈는 내가 특별히 노안용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그런 노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어서 노안 교정 효과가 약간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노안 교정용 이 하드 콘택트 렌즈는 비구면 렌즈로 처방이 되는데 일반적인 비구면보다 더 급격하게 비구면으로 막 중앙 부분부터 도수가 플러스 쪽으로 바뀌어서 가입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엣지 클리어런스를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비구면 렌즈니까 당연히 구면 렌즈에 비해서도 약간 이 간격이 좁아서 이 들뜸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주변부가 더 얇게 처리되기 때문에 중앙 부분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플러스 도수를 가지면서 점점 평평해지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안경 렌즈든 콘택트 렌즈든 마찬가지예요. 특히 콘택트 렌즈에서는 가장자리가 두께가 얇으면 착용감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편안함도 비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가 피팅만 잘 된다면 훨씬 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아요. 위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따로 뭐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 보시면 위에 표에서 정리된 그 내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 표에서 다 정리됐던 내용이니까 줄쳐 놓으시고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오른쪽 보면 PMMA 렌즈와 RGP 렌즈,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았던 과거의 PMMA 렌즈와 RGP 렌즈의 디자인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국시 출제 빈도가 정말 높은 내용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PMMA 소재의 RGP 렌즈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직경이 커서 각막 전체를 덮어버린다고 하면, 각막을 덮는 면적이 넓다면 각막이 저산소증에 의해 발생하겠죠. 하지만 RGP 렌즈는 렌즈 재질 자체가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PMMA 소재보다 전체 직경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PMMA 소재의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 직경이 한 7mm에서 8m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RGP 렌즈 같은 경우는 9mm부터 대략 한 11mm까지 전체적인 직경이 더 큰 게 일반적입니다. 또
후면 광학부의 직경이 더 RGB 렌즈가 크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PMMA 소재의 렌즈는 전체 직경이 작죠.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서 광학부의 직경도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표현하면 RGB 렌즈의 경우가 광학부의 직경도 더 크다. 또 주변부의 폭은 일반적으로 RGB 렌즈는 이 PMMA 소재의 렌즈보다 주변 부분의 폭은 상대적으로 더 좁아요. 그러니까 광학부 직경을 극단적으로 좀 키워서 전체적으로는 광학부가 각막에 잘 밀착되도록 비구면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전체 직경에서 광학부 직경을 빼면 주변부의 요 폭이 되잖아요. 당연히 주변부 폭은 상대적으로 좀 좁아서 주변 부분에 대한 영향은 이런 PMMA 소재보다 조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변부의 커브가 더 가파르게 형성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엣지 클리어런스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팅도 PMMA 소재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위쪽에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번역을 조금 다시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요 내용 보면서 아래쪽에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 앞전에 그러니까 하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다면 이제 실제로 그런 디자인들을 고려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임상 현장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시험용 피팅 세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또 임상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법을 먼저 설명드려 볼까요? 왜 이걸 권장드리지 않는지 그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한 안경 처방값, 또 각막 곡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 렌즈 세트에서 이론적으로 적절한 렌즈를 선택해서 착용시킨 상태에서 실제로 뭐 움직임이라거나 또는 뭐 중심 잡기라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피팅 상태 괜찮아? 그러면 이제 시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덧댐 굴절 검사, 오버 리프렉션을 통해서 그 도수가 잘 맞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렌즈 제조회사에 최종 렌즈를 주문하는 그런 과정을 시험 렌즈 피팅 세트를 이용한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용 렌즈 또는 진단용 렌즈라고 하는 피팅 세트를 사용하는 것이 한때 하드렌즈 피팅을 위한 표준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가장 많이 사용됐던 방법이고 현재도 마치 이게 표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뒤에서 설명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어찌 됐든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왜 그런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 현장에서는 베이스 커브별로 다르게 쭉 구성된 시험 렌즈 세트에 도수는 전부 다 마이너스 3 다이옵터입니다. 그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렌즈를 가지고 피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굴절력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원시인 사람들. 그래서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데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가지고 피팅을 하게 되면 얘는 오목 메니스커스 형태의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두께는 얇고 가장자리 두께는 두꺼운 형상을 띠고 있는데 플러스 렌즈는 완전 다른 형상이잖아요. 플러스 메니스커스 렌즈의 경우에는 중심 두께는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은 그런 렌즈의 형상을 하고 있죠. 자,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안경 렌즈나 콘택트 렌즈의 형상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중심부 두께는 얇고 가장자리 두께는 두꺼운 형상을 띠고 있죠. 이게 오목 메니스커스 형상이죠. 그런데 플러스 3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이런 형상을 띠고 있죠. 중심 두께는 두껍고 가장자리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은 형태의 플러스, 그러니까 볼록 메니스커스 형태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봐도 형상 자체가 다른데 임상 현장에서 시험 렌즈는 전부 다 마이너스 렌즈밖에 없고 그것도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렌즈만 있어요. 이 렌즈를 가지고 피팅 상태를 평가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주문은 요렇게 플러스 메니스커스 형태의 렌즈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메니스커스 렌즈로 피팅한 형태의 그 베이스 커브라거나 직경이라거나 이런 양상이 플러스 메니스커스 렌즈에 맞을 거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험 렌즈를 가지고 어떤 하드 렌즈를 피팅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지금 현재 임상 현장에 있는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렌즈로 구성된 시험 렌즈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나마 시험 렌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렌즈 시험 렌즈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한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높은 굴절력의 렌즈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렌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다이옵터와 마이너스 8 다이옵터는 또 동일한 오목 메니스커스 렌즈라고 하더라도 그 렌즈의 디자인이라거나 중심 두께, 가장자리 두께가 완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도 조금 더 높은 굴절력을 가진, 예를 들면 마이너스 8 다이옵터로 구성된 시험 렌즈 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10 다이옵터의 콘택트 렌즈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마이너스 10 다이옵터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마이너스 8 다이옵터인 시험 렌즈 세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지,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인 굴절력을 가진 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마이너스 10 다이옵터의 렌즈를 주문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자, 직경도 임상 현장에서는 베이스 커브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직경이 그냥 하나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3 밀리미터짜리 뭐 이런 걸로 대부분이에요. 또는 뭐 10 밀리미터짜리 그냥 한 세트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직경이 8.6 밀리미터 정도, 그러니까 좀 작은 직경의 렌즈가 필요했다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눈꺼풀 요 사이 폭이, 열린 폭이 좁아 가지고 눈꺼풀 내 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근데 우리 안경원의 시험 렌즈 세트는 온통 직경은 10 밀리미터짜리가 제일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피팅 상태를 평가해서 피팅 상태 좋네. 그런데 주문할 때는 8.6 밀리미터 직경을 가진 렌즈로 주문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엉뚱한 결과를 또 초래하기 때문에 요런 또 추가적인 피팅 세트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또 원추 각막을 가진 사람을 평가하는 또 세트는 또 다른 피팅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인 피팅 세트 마이너스 3 다이옵터의 직경은 예를 들면 뭐 10 밀리미터인 다양한 베이스 커브를 가진 세트 하나, 또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피팅 세트 하나, 또 약간 높은 도수의 마이너스 굴절력을 가진 세트 하나, 또 직경이 큰 거, 작은 거 종류별로 또 세트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갖춰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이 시험 렌즈 세트가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보세요. 자, 도수도 직경은 전부 다 10.6 밀리미터, 그다음에 도수는 -2, -4, 또 옆에 맨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러분들 봤을 때 좌측에 건 또 토릭 렌즈 세트입니다. 요렇게만 갖추고 있어도 1,000만 원인데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왜 2, 4냐면 일반적으로 3 다이옵터짜리는 하나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종류별로 하면 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한 세트당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요렇게 지금 숫자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한 도수의 베이스 커브는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별로 맞춰가면서 피팅을 하는 거죠. 근데 얘도 지금 1,0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직경도 지금 10.6 짜리 이거 비구면 렌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9 짜리, 8 짜리를 또 추가적으로 갖추고 뭐 여러 가지를 갖춘다고 생각하면 몇 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세트를 구성해 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비용적으로 봤을 때 어쩌다가 한 명 좀 이렇게 특별한 경우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트를 다 갖춰 놓는다. 물론 정말 하드렌즈 피팅에 조예가 깊은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곳은 저렇게 피팅 세트가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3 다이옵터의 직경도 뭐 10 짜리 하나 베이스 커브만 다른 걸로 가지고 있죠. 그걸로 온통 모든 사람을 다 피팅하려고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그 피팅 세트를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도수의 다양한 직경의 다양한 뭐 구면, 비구면 형태에 따라서도 막 수십 개의 세트를 갖추고 있지 않는 한은 정확한 피팅을 할 수 없다. 요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안경원에서 내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정말 전문적으로 피팅하고 싶다고 하면 절대로 한 가지 시험 렌즈 세트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요. 또는 어쩌다 한번 하드 렌즈를 피팅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 렌즈 세트 하나의 세트만 가지고는 절대 피팅에 성공할 수도 없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피팅 세트를 가지고 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현실적이냐는 거죠. 요 두 번째 거는 요거 인제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 "경험적인 피팅을 해라." 이 경험적인 피팅이라는 게 쪼금 말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자, 보세요. ARK를 뻑뻑뻑뻑뻑 찍어 가지고 각막 곡률 측정 값을 얻었어요. 또 굴절 검사 결과값, 안경 처방 값을 얻었습니다. 요 두 가지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예상되는 하드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라거나 직경이라거나 굴절력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어서 거기다가 이런 각막 곡률 데이터, 또 굴절 검사 데이터, 또 가시용체 직경 데이터를 넣으면 여러분들 실습 때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도수는 -7 다이옵터, 베이스 커브는 뭐 예를 들면 8.20mm의 베이스 커브, 직경은 9.8mm의 직경을 가진 이런 하드 렌즈를 처방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일단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맞는 하드 렌즈를 주문하고 이 도착한 렌즈가 그 사람한테 이 착용자에게 착용시키는 첫 번째 시험 렌즈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3 다이옵터의 직경도 맞지 않는 이런 걸로 피팅한 피팅 세트를 이용해서 처방하는 거와 비교하자면 이것도 천지 차이인 겁니다. 다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 렌즈를 첫 번째 요렇게 이론적으로 맞는 렌즈를 가지고 제조회사에 주문을 하고 도착한 렌즈를 가지고 피팅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기존에 맞지 않는 시험 렌즈를 이용했을 때보다 정확하게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겠죠. 다만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주문한 렌즈를 가지고 시험 렌즈를 요것으로 사용해서 피팅 상태를 확인하고 덧댄 굴절 검사를 해서 최종 다시 주문해야 된다. 그럼 시간이 한 스텝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고요. 뭐 이런 문제. 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안경사가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주문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럼 요거는 그 렌즈 제조회사에서 남아도는 렌즈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하드 렌즈는 전부 다 제조하는 겁니다. 뭐 일부 회사에서는 다양한 재원들의 렌즈를 이미 미리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보내주긴 하지만 그 렌즈도 어찌 됐든 선반 절삭법으로 가공을 해서 다 만들어 놨다 뿐이지 어쨌든 새로운 렌즈를 만들어서 보내는 개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에서는. 안경사 입장에서는 이게 잘 맞으면 좋겠지만 잘 안 맞으면 다시 반품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도수가 안 맞네. 그럼 7이 아니네. 예를 들면 8로 다시 재주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제조회사에서는 -7에 베이스컵 8.20에 9.8mm의 직경을 가진 렌즈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두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정말 희박합니다. -7에 베이스컵 8.20에 직경이 9.8 이게 딱 맞는 사람은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 어떤 하나의 렌즈를 주문했다가 반품을 한 렌즈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찌 됐든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꺼려지는 방법인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안경사 입장에서라거나 아니면 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착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퍼펙트하고 완벽한 하드 렌즈를 피팅하고 또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상적인 팁을 좀 드리면 렌즈 제조회사랑 이렇게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 "내가 너네 회사에 이 하드 렌즈를 좀 주력으로 좀 판매를 할 테니까 다만 가끔 가다가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이런 방법으로 피팅을 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반품할 확률도 조금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료로 좀 반품을 좀 받아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안경원에 공급되는 그 렌즈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한 300,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공급가가 한 대략 한 70,000원 정도 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 저렴한 거는 50,000원 선에 양쪽 공급되는데요. 렌즈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제조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그냥 폐기 처분한다고 해도 이 안경원에서 우리 렌즈 하드 렌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떠안고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드 렌즈 제조회사랑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이렇게 좀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착용자에게도 더 정확한 하드렌즈를 피팅할 수 있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였다는 얘기는 제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저 안경원에 갔더니 어디 A라는 안경원 갔더니 뭐 열심히 검사는 해서 한 30분 정도 열심히 검사를 하고 최종 도착한 걸 착용했더니 잘 맞지도 않아. 그러다가 그냥 뭐 "포기했어. 안 했어."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검사를 간단하게 끝마치고 나서 다시 언제쯤 오라고 약속을 하고 그때 갔더니 착용했더니 정말 뭐 잘 맞고 또 보이는 것도 잘 보여서 좋더라. 그래서 또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한 번 정도 다시 재주문한 적은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잘 맞춰 주더라. 편하더라. 그리고 실수도 실패할 확률도 별로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고 결국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됐든 요런 경험적인 피팅 방법이 정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요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각막 지형도 검사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경험적인 피팅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 명칭이 뭔가 잘못됐나 봐요. 제가 예전에 책을 수정해 놓은 거라서 지금 책을 보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각막 지형도 검사, 코니얼 토포그래피입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를 이용해서 피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좋으나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각막 지형도 검사 기계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몇 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감안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하게 되면 각막의 중심부 부분뿐만이 아니고 각막의 전반적인 곡률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산을 이렇게 등고선을 그리듯이 이 각막을 하나의 등고선의 형태로 그리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드 콘택트 렌즈를 어떤 걸 피팅하면 좋을지까지도 얘가 자동으로 컴퓨터화돼서 제시를 해 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측정을 했더니 그 사람의 안경 처방값은 요렇게 측정이 됐어요. 이거 각막 지형도 검사하면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또 자 중심부의 각막의 곡률 반경을 측정했더니 여러분들 숫자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가 되나 모르겠네요. 음. 자 플랫한 K 값은 곡률로 나타내면 43.12 다이옵터 그다음에 곡률 반경으로 표시하면 7.83 밀리미터 이렇게 측정이 됐고 그 경선 방향은 172도 방향이다. 또 스티판 경선 방향은 곡률이 45.75 다이옵터이고 곡률 반경은 7.38 밀리미터이고 그 방향은 82도 방향이다. 또
여기 쉐이프 팩터를 검사해 봤더니 익센트릭 30 비구면도가 0.17이더라. 이 사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비구면 관련된 거 설명하면서 대략 사람들의 이 비구면도 익센트릭 30는 0.4에서 5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형태냐면 익센트릭 30 비구면도가 낮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면에 가까운 각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얘가 0에 가까우니까요. 익센트릭 30 비구면도 편심률이 0이면 구면이고요. 이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비구면도가 점점 아주 심한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피팅 상태를 요렇게 '어떤 하드 렌즈로 피팅하면 좋겠니?'라는 것도 요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렌즈 칼큘레이션, 그러니까 RGP 렌즈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베이스 커브는 곡률 반경으로 따지면 7.78 밀리미터의 곡률 반경을 가진 하드 렌즈로 처방해라. 곡률 단위로 하면 43.37 다이옵터의 곡률을 가진 하드 렌즈를 처방하면 되고, 이때 굴절력은 3.13 다이옵터의 굴절력을 가진 렌즈로 처방하면 되겠다. 그리고 오른쪽에, 자, 렌즈의 다이아미터 직경은 9.2 밀리미터짜리가 적당하고요. 광학부 직경은 7.78 밀리미터의 광학부 직경을 가진 렌즈로 처방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촥 컴퓨터로 계산이 돼 나옵니다. 또 요즘은 더 나아가서 AI까지 연결해 가지고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들, 또 얘가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쪽 오른쪽에 초록색 그림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요런 계산된 하드렌즈를 처방하게 되면 요러한 피팅 양상이 된다. 요 초록색은 요 플로레세인이라는 염색약의 패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패턴 양상을 보여서 잘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주문을 하고, 그 렌즈가 거의 정답에 가까울 가능성은 좀 많지만 어찌 됐든 일단 제조회사에 주문을 하고 그 렌즈가 도착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피팅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오버 리프렉션, 덧대 굴절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네가 판단해서 처방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요. 요 아래쪽에 요, 그러니까 각막 지형도 검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피팅을 하는지 설명이 쭉 나오면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볼게요. 자, 하드렌즈 피팅은 전문가에 의한 피팅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분명한 추이가 있으며, 이 경우 고도 지도의 유용성이 점차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시험 렌즈 피팅에서 고도 지도의 명백한 제한은 눈꺼풀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 각막 지형도 검사의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번역을 조금 바꿔봤는데 한번 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고도 지도는 저도 그냥 고도 지도라고 두었는데, 이건 각막 지형도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하드렌즈 피팅에서 각막 지형도 검사 결과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현대로 오면서. 이건 모건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연구 결과를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각막 지형도 검사가 점점 더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각막 지형도 검사 결과를 통해서 시험 하드렌즈를 피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요런 데이터들은 이 눈꺼풀의 영향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좀 오차가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해,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됐죠? 그래서 이 각막 지형도 검사를 이용해서 하드렌즈 첫 번째 시험 렌즈를 선정하고 이걸 주문하고 제조회사에 이걸 가지고 도착하게 되면 첫 번째 시험 렌즈로 활용해 가지고 피팅 상태를 보고 덧대 굴절 검사를 해서 최종 판단을 하면 얼마나 좋겠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라는 걸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가능하다면 저런 각막 지형도 검사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피팅 상태를 평가하거나 그러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상 좀 그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자동 굴절력계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1차 주문을 하고 그 주문한 렌즈가 도착하면 이게 시험 착용 렌즈다, 시험 렌즈다, 1차 시험 렌즈다라고 생각하고 착용시킨 상태에서 덧대 굴절 검사와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성비가 높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피팅 세트를 이용하든 아니면 경험적인 피팅을 하든 각막 지형도 검사를 이용하든 간에 최초의 시험 렌즈를 선택했다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피팅 상태를 평가하고 최종 렌즈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우선 시험 렌즈 피팅 세트를 이용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각막의 직경, 즉 가시용체 직경을 측정하고 눈꺼풀 틈새, 요 수직 높이 측정하고 눈꺼풀의 형상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렌즈의 직경을 선택한다. 하드 렌즈의 직경을 선택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직경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직경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소프트 렌즈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각막 곡률 측정 값 중에서 약주경선 이게 핵심이에요. 약주경선 값 예를 들면 7.80mm와 7.60mm가 자동 굴절 몇 개로 측정됐다면 요게 R1 값이죠. 그래서 요 값, 그러니까 약주경선의 곡률 반경 값을 이용해 가지고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선택한다. 선택한다. 요건 백 옵틱전 다이아미터는 요 직경 얘기하는 거고요. 백 옵틱전 레디우스는 요 곡률 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피팅 요 7.80mm의 요 가시용체 직경을 이용한 하드렌즈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10mm다. 그러면 요러한 시험 렌즈 세트 중에서 그 렌즈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아까 보여 드렸죠? 여기 시험 렌즈 세트를 쭉 열어 가지고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 렌즈를 착용자에게 착용시킨 상태에서 자, 세 번째 플로레세인 패턴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의 피팅 양상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오버 리프렉션 덧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최종 도수를 결정해서 그 데이터를 제조회사에 제공해서 "요런 렌즈 보내주세요." 하면 그게 이제 주문이 끝난 거고 그 렌즈가 도착하면 당연히 또 그 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다시 피팅 상태를 평가하고 플로레세인 패턴을 보고 덧댄 굴절 검사를 해서 도수는 잘 맞는지 확인해서 잘 맞으면 그거대로 어 그냥 제공하면 되고 잘 안 맞으면 다시 재주문, 잘 안 맞으면 다시 재주문 이런 방식을 거치는 거죠. 자, 그러면 경험적인 피팅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요거랑 좀 뭐가 다르냐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체적인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일단 자동 굴절력계를 이용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정점간 거리를 보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렌즈를 주문하는 거예요, 일단. 렌즈를 주문해요. 그러고 나서 이 주문 렌즈가 도착하면 이 렌즈를 시험 렌즈로 생각하고 피팅 상태, 플로레세인 패턴 확인, 오버 리프렉션을 통해서 덧댄 굴절 검사를 통해서 도수는 잘 맞는지 확인해서 최종 맞으면 그냥 이걸로 제공하면 되고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주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다. 또 이거는 각막 지형도 검사를 이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험적인 피팅과 비슷하죠. 그래서 각막 지형도 검사기를 통해서 그 기계에서 컴퓨터로 계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문을 하고 그 주문된 렌즈가 도착하면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더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팅을 다 끝내서 어떤 방법을 썼든지 간에 잘 맞는다고 인제 판명이 나면 그 렌즈를 제공해야 되는데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렌즈를 착용시키거나 제거하고 안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렌즈 세트를 가지고도 이 착용자에게 착용시켜야 되고 제거하는 방법 또 안정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런 착용자, 환자에게 그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렌즈를 어떻게 착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밑에 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렌즈를 눈에 삽입하기 전에 수변액을 렌즈에 떨어뜨리면서 착용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수변액이라는 건 렌즈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하나의 팁을 주고 있는 거고요.
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나 더 편안하게 착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아이고. 자, 렌즈가 아이고, 또 사라지네요. 자, 렌즈가 정확하게 잘 각막에 붙으면 상관없는데 착용하는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별표가 3개 쳐져 있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용시키는 중간에 이 렌즈가 각막에 붙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곡막에 막 달라붙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안경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착용하는 방법은 윗눈꺼풀 올리고요. 아랫눈꺼풀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요 검지손가락에 렌즈로 올려진 걸 착용시키면 된다.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죠? 요렇게 눈앞에다 댄 걸 요렇게 착용시키면 끝나요. 뭐 이거보다 뭐 더 대단한 방법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게 지금 하드렌즈가 요렇게 각막에 붙은 게 아니고요. 요렇게 지금 곡막 부분에 잘못 붙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눈 엄청나게 아파요. 그럼 방법은 여기 지금 손가락으로요. 지금 하드렌즈가 여기 지금 이 가장자리 눈 구석 쪽에 곡막에 붙었다고 생각하면요. 반대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못 붙은 쪽에 반대쪽을 보게 하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2개를 여기다 꽉 밀어붙여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자 정면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눈을 돌려서 정면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알이 가장자리 각막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오면서 어떻게 돼요? 요 손에 하드렌즈가 요 걸려 있겠죠. 걸려 있는 상태에서 각막이 요렇게 오면서 하드렌즈가 각막 위로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방법 반드시 익혀 두셔야 합니다. 요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잘못된 위치에 붙었을 때는 어떻게 원위치 시키는지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임상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요게 지금 이게 석션이라는 거거든요. 요 끝에 보면 이렇게 흡착봉이라고도 하고 뭐 흡착기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영어로 석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드렌즈가 여기 붙었잖아요. 그러면 뺄 때는 손을 이용해서 뺄 수도 있지만 이 흡착기를 고무 흡착기를 이용해서도 뺄 수 있어요. 그냥 눈에다 이렇게 꾹 눌러 붙이면 요 하드렌즈가 붙어서 빠져요. 그럼 좀 전에처럼 이게 잘못된 위치에 부착이 됐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옆에 누구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야 여기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여기 좀 봐 봐." 하면서 요 고무 흡착기를 주고 "요거 좀 빼 줄래?" 하면 요렇게 붙여서 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올바른 위치로 교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전에 설명해 주어야 하겠죠. 자, 렌즈 제거 방법은 좀 전에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요렇게 고무 흡착기로 그냥 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 하드렌즈 착용자가 이 외출할 때 고무 흡착기를 가지고 가지 않거나 또는 이걸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자, 여기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무 흡착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손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2개의 손가락을 위와 아래에 놓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일단 설명하고 제가 또 제 눈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을 가지고 이렇게 꾹 마치 그 이 피지 짤 때처럼 이렇게 꾹 누르면 하드렌즈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눌러서 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엔 잘 안 보이지만 하드렌즈가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뚝 하고 떨어지듯이 빠집니다. 자,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드렌즈를 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왼손 검지손가락은 위에 눈꺼풀을 잡고요. 요쪽 오른손 검지손가락은 아래쪽을 대고요. 요걸 요렇게 누르면서 이 렌즈의 가장자리가 살짝 엣지 클리어런스가 쪼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막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정상적으로 좀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에 하드렌즈의 그 엣지 클리어런스 부분을 파고들어서 요렇게 눌러서 바깥쪽으로 배출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렇게 손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반드시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기 아래쪽에 요렇게 손을요. 요렇게 아래쪽을 받쳐요. 받쳐요. 받친 상태에서 자 보세요. 눈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눈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의 탄력도가 엄청 세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 손을 받치고요. 깜빡, 깜빡, 깜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 눈꺼풀 텐션이 되게 강해지면서 얇아졌잖아요. 그럼 깜빡하는 중간에 그 어떻게 되겠어요?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그 하드렌즈의 엣지 클리어런스 부분을 파고들면서 얘를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손을 요렇게 앞에 받치고 있어요. 손이 위로 떨어지잖아요. 또는 손을 안 대겠으면 밑에다가 뭐 휴지 같은 걸 대고 아래쪽을 보면서 옆으로 당겨서 깜빡깜빡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도 하드렌지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실습 한번 해볼 텐데요. 음, 임상 현장에 나가면 이걸 렌즈 착용자에게 반드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무 흡착기를 사용하니까요. 뭐 사실은 뭐 빼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손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정화 시간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드렌즈를 착용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이 하드렌즈가 딱딱하고 이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눈의 가장자리 부분의 결막들을 막 건드려서 이 눈물이 막 펑펑 반사적인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하드렌즈가 약간 이게 밀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물 위에 배 뜨듯이 둥둥둥둥 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드렌즈가 더 많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이 눈 구석의 결막을 더 많이 찌르게 되고요. 더 많이 아프고요. 그럼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리고요. 그럼 하드렌즈는 더 물 위에 뜨고요.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화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한다고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드렌즈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눈을 감도록 합니다. 약간 아래쪽을 보게 하고요. 처음에 아프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시킨 상태에서 자, 지금부터 눈 깜빡이시면 안 돼요. 가만히 감고 계세요 합니다. 그리고 약간 아래쪽을 보고요. 눈을 감고 계세요. 자, 속으로 열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다음에 눈을 뜨고 최대한 버티세요. 일단 한 3초 정도 버티세요 합니다. 자, 눈을 뜨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감으세요. 하나, 둘, 또 10초를 세줍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눈 뜨고요. 자, 이번에는 한 5초 정도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 또 감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한 1-2분 정도는 3초 뜨고 있는 건 한 3초 버티게 하고요. 또 1-2분 정도 지나면 5초, 또 뭐 7초, 8초, 10초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눈 감고 10초, 뜨고 10초를 버티게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눈을 빠르게 깜빡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빠르게 깜빡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렌즈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도 이 가장자리 결막을 막 찔러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해서 하드렌즈가 눈에 이렇게 밀착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안정화 시간이라고 하고요.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임 천천히 감았다가 뜨고 감았다가 뜨고 이걸 한 10분 정도 하게 되면 하드렌즈가 정말 편해집니다. 따라서 요 안정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이유가 있는지 또 확인해서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제거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그 하드렌즈에 뭐 이물질이 껴 있다거나 뭐 먼지가 이 하드렌즈와 각막 사이에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또는 하드렌즈가 또 가장자리가 좀 깨지거나 이런 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되게 날카로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하드렌즈 피팅에서 이제 잘 피팅된 상태와 또 잘못 피팅된 상태, 그러니까 즉 플랫하게 피팅됐거나 스티프하게 피팅된 이런 잘못된 피팅 상태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줄 알아야 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표가 3 개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따 표로도 정리되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피팅된 건 뭐냐? 얘만 알면 스티프한 피팅, 플랫한 피팅 이런 잘못된 피팅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광학부가 하드렌지의 광학부가 동공을 완전히 덮어서 센터 중앙에 잘 맞아야 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렌즈가 각막 윤부, 각막 가장자리의 경계 이내, 그러니까 이 각막을 아래쪽이든 코 쪽이든 귀 쪽이든 위쪽이든 이 각막의 가장자리를 하드렌즈가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학부가 정확하게 동공을 잘 덮으면서 하드렌즈의 중심이 동공의 중심에 정확하게 딱 위치하면 이건 잘 피팅된 하드렌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눈꺼풀 부착 피팅과 눈꺼풀 사이 피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이 눈꺼풀 위쪽으로 하드렌즈가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눈꺼풀에 이 렌즈가 좀 부착되지 않고 그 사이에 위치하게끔 만들어서 피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건 예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냥 이 피팅법에 대한 명칭만 잘 눈여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족스러운 피팅이 되면 잘 흘러내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붙어 있고 착용감도 좋고 시력도 좋으면 이게 만족스러운 피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도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잘 피팅된 것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피팅 뭐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 자, 그렇다면 잘 피팅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피팅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가 요 내용 중요하겠죠? 별표가 3개 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일 거고요. 자,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경은 가시용체 직경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HVID 가시용체 직경이 12mm다. 그러면 하드렌즈는 몇 밀리미터로 처방하면 되겠죠? 그렇죠. 2mm를 빼준 10mm로 처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직경은 하드렌즈는 각막의 직경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중심 잡기, 영어로 센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하드렌즈는 각막 중앙에 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직경은 잘 맞는지 확인, 그러니까 각막보다 크지는 않은지 너무 작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두 번째 이 하드렌즈가 정확하게 각막의 중앙, 동공의 중앙에 있는지 확인하고 움직임은 너무 안 움직여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움직여도 안 되고 적절한 움직임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돼요. 영어로 무브먼트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부 피팅 상태 확인해야 되겠죠? 얘는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로레세인이라는 특수한 초록색 염색약으로 눈물을 염색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어쨌든 중심부의 피팅 상태도 플로레세인으로 염색을 해서 확인해야 하고요. 또 엣지 클리어런스 위에서 설명했잖아요. 이 가장자리와 각막 사이에 들뜬 정도인 엣지 클리어런스는 적절한지 50에서 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지 그걸 뭐 자로 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절한지를 확인해서 잘 피팅된 하드렌지인지 그렇지 않은 하드렌지인지를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잘 피팅된 하드렌지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자, 착용감은 어때야 되죠? 당연히 편안해야 되죠.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 잘 피팅된 거예요. 자, 중심 잡기가 양호한지 각막의 중앙에 정확하게 있는지 잘 있어요? 그러면 "어유 중심 잡기 좋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깜빡이거나 눈을 움직일 때 움직임,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할 때 렌즈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안 움직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얘가 바로 무브먼트, 움직임을 평가하는 게 되겠고요. 또 동공을 잘 덮고 있는지 이런 거 적절하게 각막의 정렬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엣지 클리어런스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최종 평가해서 정확하게 잘 맞는 피팅 상태라면 그대로 처방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올바르게 변수를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특히 하드렌즈를 피팅할 때 3시, 9시 방향에 염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니 죄송해요. 이 염색이 아니라 자 보세요. 시계에서 여기가 3 시랑 9시 방향이 수평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어떤 하드렌즈를 변수에 맞춰서 잘 피팅을 예를 들면 뭐 베이스 커브라거나 직경이라거나 이런 걸 잘 맞춰서 피팅을 했는데 이 사람의 각막 난시를 봤더니 직난시예요. 직난시는 뭐냐면 수직경선이 되게 가파르고 수평경선은 평평한 그런 각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직 방향이 가파르기 때문에 미끄럼틀 타듯이 하드렌지가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피팅 양상을 보여야 돼요. 아무리 잘 피팅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갑자기 직난시를 가지고 있는 각막인데 하드렌지를 피팅했더니 앵앵앵앵 하면서 옆으로 앵앵앵앵 하면서 이렇게 3 시, 9시 방향으로 갑자기 이탈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이 각막은 미끄럼틀처럼 수직 방향이 되게 가파른 각막을 가지고 있는데 어 왜 수평 방향으로 하드렌지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지? 편이 되지? 그렇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별표 3개 쳐 놨죠? 렌즈의 주변부 피팅 상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직난시 형태의 각막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수직 방향으로 편이 되는 거는 직경이나 베이스 커브로 스티프하게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런데 자꾸 스티프하게 조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티프하게 끝도 없이 스티프하게 피팅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움직임이 고정이 안 되면서 자꾸 3 시나 9시 방향 수평 방향으로 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각막의 형태에서는 이 하드렌지를 착용시켰을 때 요 엣지 클리어런스가 너무 큰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렌즈의 가장자리가 각막을 꾹 잡아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렌즈가 막 엉뚱한 데로 흘러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조회사에 엣지 리프트를 요런 변수에 뭐 예를 들면 베이스 커브 8.0 직경은 10mm 요거 바꾸지 마시고요. 엣지 리프트를 낮춰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렌즈를 착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자리가 각막을 딱 감싸 안아 주면서 착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3 시, 9시 방향으로 이상하게 치우치거나 또는 피팅 상태가 안정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드렌즈에서 피팅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의 변수만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안경사는 하수, 어떤 피팅의 양상 이런 특정한 양상을 딱 보고 '아 얘는 광학부의 베이스 커브라거나 직경을 조정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얘는 이 엣지 부분에 리프트를 좀 낮춰 가지고 주문을 해 주면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안경사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훌륭한 안경사냐 그렇지 않은 안경사냐를 좀 판단하는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 척도가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슬릿 램프가 있다면 슬릿 램프를 가지고 이런 백색 광원을 이용해서 하드렌즈가 잘 피팅됐는지 좀 슬릿 램프는 세극등 현미경이니까 눈이 이렇게 크게 확대돼 보이잖아요. 뭐 30배, 40배 이렇게 크게 확대돼 볼 수 있으니까요.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일단 피팅 상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자, 아까 위에서도 서두에서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지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직경은 잘 맞는지 슬릿 램프를 가지고 확인을 일단 해 보세요. 그랬을 때 각막보다 약간 좀 작아야 되겠죠. 오른쪽 1mm, 왼쪽 1mm, 위 1mm, 아래 1mm 해서 고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너무 작지는 않은지 너무 크지는 않은지 평가해서 만약에 너무 크다면 당연히 직경을 줄여 줘야 되고 너무 작다면 직경을 좀 키워 줘야 되겠죠. 자, 위에서 다 살펴봤던 거니까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전체 직경 자체가 뭐 그 사람한테 적당히 맞다고 하더라도 이 눈꺼풀 틈새가 너무 좁아 가지고 눈이 요렇게 눈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뜰 수밖에 없는 요 눈꺼풀 틈새가 좀 좁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표준적인 직경보다는 더 작게 주문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이 전전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눈꺼풀에 영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팅 상태가 올바르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요? 눈꺼풀 틈새가 좁아서 전체 직경을 작게 피팅하는 걸 눈꺼풀 사이 피팅 또는 눈꺼풀 내 피팅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이렇게 눈꺼풀 틈새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드렌즈를 꼈을 때 윗눈꺼풀이 렌즈를 잡아주지 못하니까 렌즈가 자꾸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건 피팅 상태를 올바르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직경을 좀 키워 주어서 눈꺼풀 부착 피팅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경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표준적인 눈꺼풀 틈새인 사람한테서는 가시용체 직경보다 2mm 작게 하지만 이 눈꺼풀 틈새의 너비에 따라서 또 다른 직경을 변경해 주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아야겠죠. 자, 그다음에 중심 안정, 센츄레이션이죠. 중심 안정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을 깜빡
하고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하드렌즈가 각막 중앙에 잘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센터에 잘 맞는지 그 센츄레이션을 보는 거죠. 중심 잡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깜빡이는 동안 렌즈의 위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할 때 렌즈가 이 위쪽으로 확 달려 올라가 가지고 위에 붙어 있거나, 또는 깜빡하고 날 때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센터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 플랫하게 피팅된 렌즈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이탈이 잘 발생한다. 그러니까 센츄레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맞거나 스tip해서 꽉 붙으면 렌즈가, 그럼 중심에 잘 안정돼 있어 눈 깜빡깜빡해도 렌즈가 계속 중앙에서 잘 머물러 있을 거예요. 센츄레이션이 잘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플랫하게 피팅됐다면 당연히 렌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눈을 잠깐 깜빡하고 뜨고 있으면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다거나, 뭐 쇄시 방향으로 저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이런 센츄레이션이 제대로 안 맞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 중심 안정이 잘 안 된다.' 하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0중 8 구는 플랫한 피팅 상태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직경을 좀 키워줘서 스티프하게 바꿔 주거나, 아니면 곡률을 어떻게 해 줘요? 곡률을 크게 해줘 가지고 좀 스티프하게 만들어 주면 중심 안정이 잘 맞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무브먼트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렌즈의 전체적인 직경도 살펴봤고 센츄레이션 중심 잡기가 잘 맞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움직임의 양이라거나 그런 속도, 방향 등을 평가해서 이 렌즈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한다. 자, 첫 번째. 렌즈가 움직이지 않아요. 눈을 깜빡깜빡깜빡 하는데도 렌즈가 눈 깜빡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스티프하게 피팅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눈을 깜빡했더니 렌즈가 위로 확 올라갔다가, 조금 있으면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또 눈을 깜빡하면 위로 확 올라갔다가, 조금 있으면 눈이 아래쪽으로 뚝 떨어진다거나, 절벽에서 막 그 돌덩이 떨어지듯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아, 얘가 플랫하게 피팅된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경, 중심 잡기,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피팅 상태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변부 피팅 상태도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이 주변부 피팅 상태는 슬릿 램프를 이용해서만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좀 임상 현장에서 그 자동 굴절력계로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부 피팅 상태가 너무 들떠 있으면 이거는 자동 굴절력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건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로레세인 패턴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고 수업은 종료할 텐데요. 자, 보세요. 이 피팅 상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경은 그냥 뭐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센츄레이션, 중심 잡기도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그죠? 근데 또 어떤 게 있나요? 중심 잡기 봤고요. 무브먼트 움직임 봤죠. 이런 거 그냥 육안으로도 관찰이 가능해요. 또는 자동 굴절력계도 한 7 배에서 8배 정도 이 눈이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앞에서 확인한 것들은, 전반적인 피팅 상태는 다 그냥 맨눈으로도 확인하고 다 확인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해요. 다만 광학부 이 렌즈의 중앙 부분이 들떴는지 들뜨지 않았는지, 이 광학부의 피팅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사실은 플로레세인 패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 플로레세인이라는 게 어떤 염색약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플로레세인 나트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플로레세인 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초록색을 띠는 염색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학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청색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청색 빛을 받으면, 청색 빛을 흡수해 한 후에 초록색 빛을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플로레세인 나트륨으로 눈물막을 염색하게 되면 이 눈물이 투명하잖아요. 근데 이 눈물이 어떻게 보이냐면 초록색으로 염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은 투명한데 이 플로레세인 나트륨으로 이 눈에다가 뭐 액체 형태의 플로레세인 나트륨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 실습할 거예요. 종이띠처럼 돼서 약간 성냥같이 생겨 가지고 멸균된 고체 형태의 그 플로레세인 나트륨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이 우리 눈의 각막 앞쪽에 있는 눈물막이 초록색으로 염색이 일단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레세인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청색 광을 빛을 받으면 이 청색 빛을 흡수해서 녹색 빛을 방출해서 녹색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염색약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 살펴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간고사 문제, 기말고사 문제, 안경사 국가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별표가 3개짜리 30만 개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렌지 피팅은 플로레세인 패턴을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나 이 하드렌지의 광학부의 피팅 상태 또 이 피팅 상태를 3차원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플로레세인 패턴을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경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안과에 취업하는 안경사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게 됩니다. 자, 어찌 됐든 자 보세요. 눈물이 플로레센으로 염색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고여 있을수록 밝은 노란색, 즉 초록색으로 보여지고요. 또 눈물이 없는 곳은 눈물이 없으니까요. 초록색으로 플로레센이 염색된 눈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검게 비춰집니다. 요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하드렌지를 착용시킨 상태에서 플로레세인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다 눈물층이에요. 눈물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하드렌즈의 피팅 상태를 플로레센으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요쪽 지금 상대적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은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 즉 간격이 좀 있다, 좀 들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중간에 검게 칠해진 부분 있죠. 칠해졌다기보단 요 부분은 제가 좀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오면 더 좋겠네요. 자, 얘가 각막이에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드렌즈가 좀 플랫해 가지고 이렇게 센터에 딱 맞닿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중간 부분은 까맣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플로레센으로 염색된 눈물층이 없다. 그러니까 즉 각막과 붙었다. 그럼 까맣게 보인다. 요 가장자리는 어때요? 들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눈물층이 가득가득 차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초록색으로 빛나겠죠. 왜? 눈물층이 엄청 두껍게 형성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이해 아마 되셨을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중간 부분은 지금 밀착돼 있고 가장자리는 들떠 있는 형태의 약간 플랫한 피팅 양상을 띠고 있는 거구나. 설사 이 앞전에 뭐 직경이라거나 무브먼트 센츄레이션 이런 걸 봐서 잘 맞는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플로레세인 패턴으로 확인해서 이런 상태라면 아, 내가 이 앞전에 피팅 양상을 좀 잘못 평가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앞전에 피팅 평가가 잘못됐다기보단 그 앞전에 평가한 걸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플로레세인 패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요 가장자리 부분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쫙 이렇게 둘러져 있죠. 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엣지 클리어런스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각막하고 렌즈의 가장자리가 엣지 클리어런스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보여지겠죠. 이거 좀 초록색으로 보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이 엣지 부분도 이렇게 되게 들떠 있어서 이 부분도 눈물층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플랫한 피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엣지 부분도 들떠 있고 가장자리 부분이 전반적으로 들떠 있고 중앙 부분은 터치 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그런 형태다. 아, 플랫하게 피팅됐네.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플로레센 패턴을 보면 사실 무브먼트 뭐 센츄레이션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눈에 보면 그냥 플랫한 거니까 아, 바로 빼버려야 되겠죠.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플로레센 패턴을 통해서 이 하드 렌즈의 피팅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플로레세인에 대한 걸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플로레세인은 주로 이제 우리가 실습할 때는 고체 형태인 플로레세인에다가 식염수 묻혀 가지고 이렇게 눈물막을 염색하는데 액체 형태인 플로레세인 그런 어 용액을 가지고 염색하는 일도 있어요.
자, 플로레세인 용지가 제가 말씀드린 건 고체 형태인 거고요. 어찌 됐든 이게 액체 형태의 플로레세인 용액을 방울처럼 떨어뜨리든 플로레세인 종이 용지에 묻어 있는 플로레세인을 가지고 눈물막을 염색하든지 간에 너무 조금 플로레세인을 이 염색이 되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과 검은색이 경계가 좀 불투명하니까요. 또 반대로 너무 플로레세인을 많이 염색하게 되면 맞닿아 있는 부분까지도 막 플로레세인이 막 가득 차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초록색으로 전체적으로 보이지 초록색과 검은색이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로레세인을 적절하게 점안해야 된다. 그 적절하게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플로레세인 패턴을 가지고 중심부 피팅 상태, 주변부 피팅 상태, 엣지 클리어런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하드렌지의 피팅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단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 독특한 형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좀 띠게 되는데요. 그 내용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 구면 하드렌즈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난시가 없는 경우에 요것처럼 중간 부위는 플로레센이 초록색으로 비치고 요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검게 빛난다면 얘는 어떻게 피팅된 상태냐면 요렇게 가장자리는 맞닿아 있고 중심 부분이 들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 중간 부분에 플로레센이 가득 찼으니까 이 하드렌즈의 중앙 부분은 초록색으로 빛나고 가장자리 부분은 검게 비춰지겠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스티프한 양상의 하드렌즈를 착용했을 때의 플로레센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이렇게 아까 드렸듯이 중간 부분이 동그랗게 검든지 아니면 중간 부분이 동그랗게 초록색이든지 그러면 스티프하다, 플랫하다 요걸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각막에 난시가 있는 경우는 어떠냐면, 자 보세요. 지금 요게 중요한데요. 자, 누워 있는 팔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팔자인지. 이렇게 팔자가 옆으로 누워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얘는 뭐냐면 위와 아랫부분은 들떠 있고 중간 부분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띠고 있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아이고 죄송해요. 직난시성 각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직난시는 수직경선 방향이 되게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한 K 값으로 기존 하드렌즈를 피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플랫한 K가 어디예요? 평평한 이 수평 180도 경선 방향이 평평한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드렌즈를 피팅했으니까 거기는 딱 각막하고 하드렌즈가 맞닿을 거고요. 요렇게 수직경선 방향은 엄청나게 가파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각막과 하드렌즈 사이가 이렇게 뜨겠죠. 그러니까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초록색으로 눈물이 가득 찬 형태 플로레센 패턴을 보일 거고요. 이 180도 경선 방향, 수평 경선 방향은 이렇게 맞닿아서 눈물층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검게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플로레센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누워 있는 팔자 형태의 패턴을 보인다고 하면 얘는 각막난시 때문에 이렇구나. 전형적으로 얘는 직난시성 각막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피팅하기는 어렵고요. 완벽하게 피팅되더라도 요런 양상을 좀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도난시성 각막에서는 이게 똑바른 팔자 형태로, 그러니까 수직 방향이 새카맣고 요쪽에 3시 방향과 9시 방향은 좀 초록색으로 빛나는 그런 형태를 플로레센 패턴이 띠고 있다면 이 각막은 도난시성 각막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레센 패턴을 가지고 피팅 상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나 이런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고요. 자, 또 중요한 용어가 나오니까요.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플로레스세인 패턴을 보고 스티프하다, 플랫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스티프하게 피팅이 되게 되면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라고 임상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그 플로레센 패턴 너 봤지? 그 피팅 상태 어떻더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예요. 또는 똑같은 말로 풀링 상태예요. 풀은 이게 온천, 여러분들 풀장,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어피컬 클리어런스에서 어피컬은 이런 산의 여기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막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클리어런스는 뭐냐면 간격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어피컬 클리어런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막이 있고 하드렌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각막의 정점인 거죠. 어피컬인 거죠. 어피컬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터치, 어피컬 터치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하드렌즈가 요런 상태로 피팅돼서 요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피컬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자,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그러면 어피컬 클리어런스는 어떤 피팅 상태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세요. 요게 각막이고 각막이 어떻게 피팅됐죠? 그렇죠. 얘는 스티프한 피팅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다. 그럼 스티프하게 피팅됐다. 또는 어피컬 클리어런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풀링 상태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용어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좀 전에 1번처럼 정점에 맞닿아 있는 경우는 어피컬 터치라고 하고요. 어피컬 터치 상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은 우리는 플랫하게 피팅됐다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다 들떠 있잖아요. 들떠 가지고 가운데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면 임상에서 현장에서 어피컬 터치 상태의 플로레센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플랫한 피팅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피컬 클리어런스와 풀링이라는 플로레센 패턴 상태를 일컫는 용어는 스티프하게 피팅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플랫하게 피팅된 상태는 어피컬 터치라고 한다. 요거 어피컬 터치 이렇게 그냥 한글로 어피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요거 영어 단어로 좀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뭐 객관식 문제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게 뭐 스페링을 쓸 필요는 없지만 단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어피컬 터치 상태. 어피컬에 터치된 상태의 플로레세인 패턴을 보이는구나. 자, 다시 플로레세인 패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지금 어떤 상태로 여러분들 판단되시나요? 플로레센 패턴을 딱 봤더니 어디가 맞닿아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맞닿아 있고 여기는 들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피컬 터치 상태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중심부의 정점이 맞닿아 있다. 어떤 피팅 상태다? 플랫한 피팅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좀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요 중간 부분이 좀 검게 보여지기는 하나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초록색으로 빛나는 거예요. 뭐 물론 요게 쪼끔 뭐 초록색이 밝게 빛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플로레센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상적인 피팅 상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뭐 명백하잖아요. 그죠? 명확하잖아요. 어떤 피팅 상태로 보여지나요? 이거는? 자, 가장자리는 지금 새카맣니까 여기가 지금 터치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중간 부분은 들떠 있기 때문에 눈물이 가득 차서 플로레세인 패턴이 아주 초록색으로 빛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피컬 클리어런스 또는 풀링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피팅 상태다? 그렇죠. 스티프한 피팅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어피컬 터치 플랫한 피팅 상태. 자, 요건 이상적인 피팅 상태고요. 자, 요거는 어떤 피팅 상태인가요? 스티프한 피팅 상태인 거죠.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인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얘는 뭡니까? 이거 누워있는 팔자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누워있는 팔자 형태의 플로레센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얘 같은 거 어떻다? 그렇죠. 직난시 각막 상태인 거죠. 피팅 상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직난시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요 용어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with the rule astigmatism. 얘는 직난시란 뜻이고요. AGAINST against the rule astigmatism은 얘는 도난시란 뜻이에요. with the rule astigmatism은 직난시, against the rule astigmatism은 도난시. 뭐 이것도 영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실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WTR astigmatism 이렇게 쓰면 아 직난시구나. with the rule A ST, 에스티그머티즘 이렇게만 써요. ASTWTR 이렇게만 쓰거든요. 임상 현장에서 그 차팅할 때 그렇게 써요. 차트에 쓸 때. 그럼 WTR 하면 '아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아 직난시를 표현한 거구나.' against the rule은 도난시를 표현하는 거고 이 with the rule astigmatism 직난시는 누워 있는 팔자 형태의 플로레센 패턴을 그다음에 도난시의 경우에는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팔자 형태의 플로레센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살펴보시고요. 근데 플로레센 패턴이 끝났으면 패턴 평가가 끝났으면 이제 뭘 하냐면 덧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 도수는 잘 맞는지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수가 잘 맞는다면 아, 그러면 이대로 처방하면 되겠구나. 도수가 잘 안 맞는다면 어떻게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을 보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요 규칙 요건 다시 설명 안 드려요. 한번 읽어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앞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베이스 커브 0.1mm당 누행 렌즈의 변화는 0.5 다이옵터다. 이 내용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 위에서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요 끝부분에 이 플로레센 패턴을 보고 아, 엣지 리프트를 어떻게 변경해 줘야 되겠다. 즉 엣지 클리어런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엣지 클리어런스가 적절한 상태예요. 너무 두껍지 않죠? 실제적으로 여기가 많이 들떠 있으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염색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 가장자리가 많이 들떠 있구나. 그럼 엣지 리프트를 좀 낮춰야 되겠다.' 판단하면 되고 요것처럼 뭐 적절하거나 또는 요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가장자리가 너무 밀착됐거든요. 엣지 클리어런스가 너무 낮으니까 이런 경우는 엣지 리프트를 조금 높여서 주문해 주면 좋은 상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플로레세인은 눈물막을 염색한다고 했는데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빛나는 건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띠 높이라고 하고 영어로 tear meniscus height라고 얘기해요. 눈물 메니스커스의 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높이가 지금 요건 정상적인 거거든요.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은 요게 엄청 얇아요. TMH가. 또 눈물이 너무 과도한 사람은 이게 이렇게 좀 두께가 두껍겠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눈물이 너무 과도하구나.' 또 요 초록색이 거의 안 보이면 '아 이 사람은 안구 건조증이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플루오레센 패턴을 가지고 하드렌즈 피팅 상태 평가, 그다음에 엣지 상태 평가, 안구 건조증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렌즈를 피팅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중심에서 이탈된다. 중심에서 이탈됐다. 요거는 난시 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심 이탈이 잘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직난시의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로, 도난시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좀 이탈되는 경우가 많고, 직난시에서 수평 방향으로 자꾸 이탈이 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 그럼 주변부의 피팅 상태를 좀 조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난시는 수직 방향으로 이탈되는 경우가 많고요. 도난시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좀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피팅 상태를 스티프하게 만들면 중심 이탈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 이탈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직경을 키워줘서 스티프하게 하던 공률을 크게 해서 스티프하게 하던 스티프하게 평가를 한다. 다만
직란시인 경우인데 수평으로 막 이탈이 된다거나 이런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라면 엣지 리프트를 좀 낮춰 주어서 가장자리까지 스tip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피팅 상태의 변경을 해 줘야 한다. 요런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각막 난시가 좀 너무 심해 가지고 피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tip하게 피팅 상태를 변경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나 하드렌지의 뒷면이 토릭 형태로 난시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렌즈로 처방을 하게 되면 이런 중심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즉 각막이 이렇게 토릭 형태로 생겨 있으니까 하드렌지의 뒷면도 똑같이 토릭 형태를 만들면 촥 하고 맞아지겠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중심 이탈을 해결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중심 이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10중 8구는 플랫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직경을 키워줘서 스텝하게 하거나 곡률을 크게 해 주어서 스tip하게 하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주변 부분에 엣지 리프트를 낮춰줘서 가장자리를 감싸 주어서 눌러주게 해서 잘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면 중심 이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플로레세인으로 염색을 했더니 좀 특별한 염색 양상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 하드렌즈 피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플로레세인은 기본적으로 눈물막을 염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뭘 염색하냐면 우리의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육각형 형태로 생겨 있잖아요. 특히 뭐 각막 상피라거나 뭐 결막 상피라거나 이런 것들. 이 세포는 이 플로레세인이라는 거 염색약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세포가 플로레센에 염색되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세포 이 벽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플로레센이 어떻게 요 손상된 벽을 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를 염색할 수 있겠죠. 결국은 플로레센이 눈물막만 염색하는 건 맞지만 일부 손상된 세포의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염색된다.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9시 방향이죠. 요쪽 3시 방향이 염색이 돼요.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부분의 각막에 상피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3시 9시 방향 염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하드렌즈 피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드렌즈 피팅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각막 상피에 손상을 초래했을 때 나타나는 이 플로레센 패턴 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 3시 9시 방향이 염색됐을 때는 어떠한 형태다 요런 것처럼 지금 보면 여기 3시와 9시 방향이 염색이 좀 돼 있죠.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면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물리적으로 이 각막에 어떤 손상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건조함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팅 상태가 잘못돼서 렌즈가 움직임이 너무 많다거나 하면 이 렌즈가 이 중간 부분에 마찰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 부분에 탈수를 일으켜서 이쪽 부분이 각막 상피세포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이 건조하다. 두 번째, 피팅 상태가 너무 플랫하게 피팅되었다. 또는 하드렌즈 피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정상적으로 깜빡깜빡해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덜 깜빡이는 거예요. 막 이게 하드렌즈 때문에 불편해서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여기 제 눈 잘 안 보이시죠? 깜빡, 깜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껌뻑, 껌뻑, 껌뻑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하드렌즈 때문에 좀 피팅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눈을 제대로 깜빡이지 않으면 이 중간 부분 180도 경선 방향 3시 9시 방향이 눈물이 증발해서 건조해지겠죠. 어쨌든 그런 건조 상태가 되면 이런 3시 9시 방향에 각막 염색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를 해 놨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보여 드리지도 않으면서 막 설명을 했죠. 자 정리를 해 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을 때 3시 9시 염색이 발생하느냐. 눈 깜빡임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럼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눈이 건조해진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또 눈물의 질이 좋지 않아서 안구 건조증이 있는 상태, 또 아래쪽으로 렌즈가 이탈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건 뭐냐면 이게 약간 플랫한 피팅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눈을 깜빡일 때마다 렌즈가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위와 아래는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접촉하지만 이 중간 부분은 올라갈 때도 한 번 내려갈 때도 한 번 계속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 가장자리에 상피 세포들이 수평 방향의 상피 세포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3시 9시 방향에 각막 염색이 발생한다. 또 렌즈의
엣지 클리어런스나 가장자리 두께로 인해서 눈꺼풀에 의한 그런 간격이 과도한 상태. 그럼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렌즈와 각막 사이가 이렇게 좀 들떠 있어 가지고요. 이 눈꺼풀이 각막에 밀착되지 않고 이렇게 깜빡여야 되는데 약간 들뜬 상태에서 이렇게 깜빡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뭔가 붕 뜬 상태에서 이 눈이 제대로 깜빡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막에 불균형이 생기겠죠. 이러한 때에 따라서 그런 셋이9시 염색이 발생한다고 객관식 문제 내기 되게 좋거든요. 꼭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런 주변부 각막의 물리적인 외상 요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 쭉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착용감에 어떤 불편함이 나타났다면 결국은 피팅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불편함이 발생하는 건 스tip할 때보다는 플랫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용감에 불편함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전체 직경을 줄여 주어서 가장자리가 좀 들떠 있는 그런 엣지 클리어런스를 좀 줄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직경을 줄여 주게 되면 플랫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 엣지 클리어런스는 좀 낮아지는 형상을 나타나게 돼요. 그다음에 또 전체 직경을 증가시켜서 약간 스티프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또 가장자리를 둥글게 처리된 그런 하드 렌즈를 엣지가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게 처리된 그런 하드 렌즈로 뭐 제품을 바꿔준다거나 또 비구면 디자인된 렌즈를 바꿔준다거나 또는 광학부와 주변 부분이 만나는 곳을 우리 전이대 트랜지션 존이라고 하는데 이 전이대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잘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경우에 좀 이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거기를 부드럽게 연마하는 그런 공정을 제조회사에 다시 요청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겠죠. 결국은 플랫하거나 스tip하거나 이런 문제에 또 이런 전이대가 잘 연마가 안 됐거나 직경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력이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는요. 얘도 피팅 상태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여기 보면 내용은 설명돼 있으니까 요건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자, 가끔가다 하드렌즈는 소프트 렌즈는 눈에서 빠지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근데 하드렌즈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플랫하게 처방되게 되면 요렇게 이 윗부분하고 각막 사이 엣지 클리어런스가 심하죠. 그럼 눈을 깜빡일 때 어떻게 해요? 깜빡이면서 이 눈꺼풀이 요 사이를 파고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뱉어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꾸 렌즈가 빠져서 잃어버리고 하드렌즈 자꾸 분실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체적인 피팅도 플랫한 상태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의 광학부의 피팅 상태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엣지 클리어런스가 너무 과도하면 이런 렌즈가 빠져서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나긴 15장 내용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장 하드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 마지막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이것으로도 제가 설명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차차 다음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6장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하드 토릭 콘택트 렌즈의 디자인과 피팅, 난시용 토릭 콘택트 렌즈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